자, 나리스 TV 오늘 나눠볼 이야기는 책 이야기인데요. 이 책입니다. 로마인 이야기 2권. 자, 로마인 이야기 2권 한니발 전쟁이라는 책인데, 로마인 이야기는 이제 시오노 나나미가 예전에 썼던 책이기 때문에 굉장히 명작이죠. 근데 시오노 나나미 글이 굉장히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즘 이제 로마인 이야기를 틈틈이 읽고 있는데, 뭐 다른 책과 더불어서 이제 짬짬이 같이 읽고 있어요. 왜냐면 이게 15권이 되다 보니까 한꺼번에 읽기는 그렇고. 근데 이제 한니발 전쟁, 일단은 제목이 이제 한니발이라고 하는 걸출한 인물을 이제 내세웠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어떠한 챕터 중에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한니발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뒤로 가면 카이사르에 대한 이야기. 한니발은 이제 로마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카르타고의 이제 장군 이름이죠. 사실은 이제 포에니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차 포에니 전쟁, 2차 포에니 전쟁 등이 있는데, 2차 포에니 전쟁을 이제 한니발 전쟁이라고 하죠. 한니발이 누구도 예상치 못하게 이 그 산맥을 넘어서 저기 그 이탈리아 반도로 들어와 거의 뭐 그 로마의 어떤 그 이제 그때 당시 어떤 그 예상치 못한 이제 어떠한 습격이라고 할까요? 심지어는 이제 더운 지역의 동물이었던 코끼리 부대까지 끌고 와서 그 이제 이렇게 그 이 추운 날씨를 뚫고 이렇게 와서 이제 그 이 어떤 그 아까 말씀드렸듯 이제 로마의 어떤 간담을 서늘하게 했던 그러한 이제 장군인데, 물론 이제 로마가 방어를 해냈죠. 방어를 해냈는데 당시 이제 한니발을 방어했던 로마의 장군이 이제 스키피오라고 하는데요. 스키피오도 걸출한 장군인데, 근데 이제 당대의 어떠한 사람들의 분위기는 로마인들조차도 스키피오가 명장으로서 한니발을 잘 막아내긴 했지만 사실 장수로서의 역량은 한니발이 더 천재적이다, 더 위다라고 했던 그러한 어떠한 인정을 받을 만큼의 그러한 카르타고의 유명한 장군이죠, 한니발이. 자세한 이야기들이야 이제 이 책을 이제 전체적으로 읽어 보셔야 이제 되겠지만, 일단은 이제 제가 발췌한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여기 발췌를 조금 이게 이제 뭐 내용이 괜찮아서 발췌할 게 많은데 한번 볼게요. 로마군은 엄청난 태풍을 만났다. 그 일대는 바위나 돌이 많은 해안이 줄곧 이어져 있다. 가까이에 피난할 항구도 없는 난바다에서 태풍을 만났을 때 반드시 피해야 할 일은 해안선에 지나치게 접근하는 것이다. 로마 함대의 키자비들은 로마 연합에 감행한 항구 도시에서 온 선원들이다. 그들은 태풍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요령을 알고 있었지만 바다에 익숙하지 않은 로마 장군들은 그들의 주장에 반대했다. 이거는 1차 포에니 전쟁 내용입니다. 육지도 보이지 않는 바다에서 태풍에 농락당하는 공포를 견딜 수 없게 된 로마인들은 해안에 접근하라고 선원들에게 명령했다. 게다가 배들이 뿔뿔이 흩어지지 않도록 한무더기가 되어 접근하라는 명령이었다. 즉 이렇게 명령을 내리면 안 되는데, 지금 바다를 처음 접했던, 바다에 익숙지 않았던 로마의 이제 이 해군들이 이제 그 배를 모는 사람들에게 해안선 가까이 가라고 그렇게 했죠. 여차하면 이제 왜냐하면 육지와 멀어지는 것이 두려웠던 거죠. 지금 이제 태풍이 몰아치고 있는데, 선원들은 당연히 항변했지만 경험이 없는 자에게는 설득도 효과가 없다. 게다가 무경험자 쪽이 명령을 내리는 위치에 있다. 이게 정말 조직으로서 최악이죠. 230척으로 이루어진 로마 함대는 바람과 비와 거센 파도 때문에 잘 보이지도 않는 해안으로 접근해갔다. 결과는 지중해 사상 최대라고 일컫는 해난 사고였다. 암벽에 부딪히거나 배들끼리 충돌하여 시라쿠사 항까지 피난할 수 있었던 것은 230척 가운데 불과 80척뿐이었다. 그 일대의 해변은 표착한 시체로 메워졌다고 한다. 이 해난 사고로 로마는 6만 명의 병력을 잃었다. 집정관이 둘 다 살아남은 것은 그들이 타고 있던 배가 장선이고, 그래서 숙련된 선원들이 조종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선에는 이겼지만 태풍에는 이기지 못한 로마인은 역시 해운의 전통을 갖지 못한 민족이었다. 로마는 원래 그 육지에서 잘 싸웠었고, 해양 진출을 그때 그러니까 해군이 따로 있질 않았기 때문에 초창기에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해양을 진출함으로써 이런 이제 처음에 이제 시행착오들이 생기게 된 거죠. 이 소식을 전해들은 로마인은 깊은 슬픔으로 죽은 병사들을 애도했고, 카르타고인은 기뻐 날뛰었다. 로마에는 최악의 결과로 끝난 그의 겨울, 카르타고에서 강화사절이 로마를 찾아왔다.
지금이야말로 유리한 조건으로 강화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런데 강화 사절은 카르타고인이 아니었다. 카르타고 정부는 포로로 잡은 레굴루스를 강화 사절로 보냈던 것이다. 레굴루스의 임무는 로마 원로원을 설득하는 것이었다. 카르타고가 제시한 강화 조건은 시칠리아를 완전히 포기하라는 것이었다. 레굴루스는 설득에 성공하든 실패하든 임무를 끝낸 뒤에는 카르타고로 돌아오겠노라고 약속해야 했다. 로마에 도착하여 원로원 의원들 앞에선 레굴루스는 카르타고의 감시인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도 카르타고 쪽이 기대한 것과는 정반대되는 행동을 취했다. 카르타고와 강화를 맺으라고 설득한 게 아니라 오히려 맺지 말라고 설득한 것이다. 원로원 의원들은 아프리카 작전이 실패로 끝난 데다 전대미문의 해난 사고로 의기소침해 있었지만 레굴루스의 참뜻을 이해했다. 여기서 강화에 응하면 지금까지 치른 희생이 헛되이 되어버린다. 또한 기세가 오르는 카르타고와 좁은 메시나 해협을 사이에 두고 마주보는 위험도 잊을 수 없었다. 로마 원로원은 강화 제의를 거절했다. 약속대로 카르타고로 돌아간 레굴루스를 카르타고인은 동그란 바구니 속에 가두고 코끼리들이 그것을 축구공처럼 걷어차게 하는 방식으로 죽였다. 카르타고 쪽은 유리한 조건으로 강화를 맺을 수 있다고 생각했을 정도니까 사기도 상당히 높아져 있었다. 스파르타 출신의 용병대장 크산티포스도 이제는 필요 없다고 해고해버렸다. 군사력으로 시칠리아를 제패하기로 결정한 카르타고는 로마군과의 싸움에서 위력을 보인 코끼리를 140마리나 시칠리아에 상륙시켰다. 해가 바뀌어 기원전 254년 봄 카르타고가 시칠리아 서쪽의 마르살라에 코끼리 부대를 상륙시켜 공세를 취하자 로마도 2명의 집정관과 2명의 전직 집정관이 이끄는 병력을 육로와 해로로 나누어 파견했다. 집정관 1명은 로마가 해군을 가진 첫 해에 리파리 섬에서 포로가 되었다가 그 후에 포로 교환으로 귀국한 스키피오였다. 또한 전직 집정관은 둘 다 시칠리아 남해안에서 일어난 해난 사고의 책임자였다. 그들이 선원들의 충고를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인 만큼 그들의 책임은 분명하다. 적에게 포로로 붙잡혔던 사람이나 사고 책임자에게 다시 지휘를 맡기는 것은 명예를 회복할 기회를 주려는 온정이 아니다. 한 번 실수를 저지른 사람은 그 실수에 틀림없이 교훈을 얻었으리라는 게 그 이유니까 재미있다. 자, 지난해 바다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맛본 두 사람이 이리하여 전직 집정관이라는 직책으로 또다시 해군을 지휘하게 되었다. 일단 로마는 당시에 이제 제국으로 발전한 그런 나라죠. 로마가 실패한 사람을 패배자로 보지 않고 소위 루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경험을 얻었기 때문에 더 나은 지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신뢰하에 중책을 다시 한번 맡긴다라는 거, 이 부분은 우리가 주목해야 될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포인트를 한번 읽어볼게요. 마키아벨리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점이지만 공화정 로마에서는 군사령관을 겸임하는 집정관에게 일단 임무를 주어 내보낸 뒤에는 원로원조차도 작전에 간섭하지 않는 것이 관례였다. 임지에서 전략이나 작전을 짜는 것도 완전히 집정관에 일임되어 있었다. 패전 책임을 묻지 않는 것도 걱정 없이 임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또한 강화를 제의하거나 제의받는 것은 물론이고 강화 조건을 제시하는 것부터 강화 교섭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집정관에게 일임되어 있었다. 마키아벨리도 칭찬하는 포인트라고 했는데, 즉 다시 말해서 일을 맡겼을 때 완전히 맡겨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어떠한 조직이 크든 작든 간에 이 누군가를 이제 뽑았을 때 계속 간섭을 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죠. 왜냐면은 내 사업인데 내가 대리인을 내세웠을 때 자꾸 대리인이 나하고 다른 모습을 보이면은, 내가 했던 방식과 다른 모습을 보이면은 자꾸 이제 그것을 핸들링 하려고 하는 그러한 욕구들이 있는데, 지금 로마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제 어떠한 권력 이양 같은 거를 확실하게 함으로써, 게다가 심지어는 실패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에서도 상당히 이제 자유로울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에서 이제 중책을 맡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로마가 강성한 국가가 될 수 있는 결정적 포인트로 작용했던 부분이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근데 이제 사실은 조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남한테 맡기기가 쉽지가 않은데, 정말 재능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사람을 뽑았을 때에는 그 사람이 이제 재량권을 발휘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낼 수는 있죠. 왜냐하면은 그 어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미세한 부분에 있어서 의사결정을 내릴 때 자기만의 판단으로 유연하게 갈 수 있어야지, 자꾸 뒤에 어떠한 그림자가 어른거리면서 그 사람을 신경 쓰기 시작하면은 사실은 이제 대부분 판단이 더뎌지고 훨씬 더 샤프하게 갈 수 있는 부분도 훨씬 더 뭉툭하게 가버리고 엣지 있게 갈 수 없고 개성이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이제 형태를 만들게 되죠. 자,
로마인의 어떤 이러한 성향은 여기서 볼 수 있어요. 여기서도 볼 수 있어요. 한번 보면은 로마인의 남다른 점은 뭐든지 자기들이 다 하려 들지 않았다는 점이다. 그들은 어느 분야에서나 자기네가 제일이어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이제 완전히 로마에 동화한 에트루리아인은 여전히 토목 사업에서 솜씨를 발휘했고 이탈리아 남부의 그리스인은 통상을 맡고 있었다. 시칠리아가 세력하에 들어와 본격적으로 그리스 문화가 도입된 이후로는 예술도 철학도 수학도 모두 그리스인에게 맡긴 듯한 느낌이 든다. 이런 로마인의 개방성은 세월의 흐름에 따라 점점 확대되어 갔다. 그렇죠. 각 민족마다 각 사람마다 잘하는 게 있고 각 민족마다 잘하는 게 있을 텐데 로마인들은 자기들이 정복한 민족이라고 해도 그 민족이 잘하는 부분을 완전히 맡겨버리는 그러한 형태들. 그래서 아까 예술이나 철학, 수학은 마치 그리스인들한테 완전히 맡겨버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러한 생각이 들 정도로 과감하게 이제 맡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로마의 진정한 힘을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사실 그게 어지간한 자신감과 도량이 아니면 하기 힘든 일이죠. 2차 포에니 전쟁에서 제가 뽑은 부분은 요거 이제 아마 한니발을 칭찬하는 포인트가 되는 것 같은데요. 천재는 그 개인에게만 보이는 새로운 사실을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누구나 뻔히 보면서도 그 중요성을 깨닫지 못했던 기존의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천재다. 뭐 이러한 부분들. 일단은 로마인 이야기는 지금 제가 이제 발췌한 부분은 제가 읽으면서 이제 와닿았던 부분들을 발췌를 했는데 사실 한니발과 어떤 로마 스키피오 장군하고의 어떤 대결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볼만한 포인트가 됩니다. 이거 책이 뭐 글자가 작은 상태에서 400페이지가 넘어가는데 굉장히 빠르게 읽었어요. 굉장히 이제 재미가 있는데 어찌되었건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는 상당히 이제 읽어볼 만한 책인 것 같고 방금 이제 제가 발췌했던 부분들이 로마가 이제 성공한 국가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근데 로마인들의 어떠한 사고방식이나 어떠한 독특한 특성을 한번 설명해 주는 것 같아서 제가 발췌를 해보았습니다. 어찌되었건 이러한 이 성공했던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러한 국가가 왜 패권국이 되었는지에 대한 비결을 우리가 계속 연구하고 찾아내므로써 자기의 어떠한 삶에 적용을 함으로써 성공하는 어떠한 삶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